북한 핵무력 총사령부 대좌가 베이징에서 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25년간 해외 공작을 담당하며 평양 특권층으로 살던 그가 50세의 나이에 가족과 지위를 두고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국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어떻게 동료의 추격을 뚫고 자유를 얻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여러분의 고향과 평생 잊지 못하는 어릴 적 추억을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2023년 4월 평양 중구역 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베이징이래요. 6개월 파견입니다. 제가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은 김치를 썰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그녀는 이미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핵무력 총사령부 해외 공작 참모였고 대좌 계급이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1년에 두세 번, 제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과학원 다니는 철수는 어쩌고요. 어머님은 또 어쩌고요. 26살 아들놈은 국가과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6.25 참전 유공자셨고 저도 25년간 당에 충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특권층이었습니다. 배급도 제때 나왔고 아파트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중국 다녀올게요. 2달이면 돌아옵니다. 80세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내 아버지도 나라 위해 평생 일하셨는데 너도 고생이 많구나. 그날 저녁 저는 창광거리를 걸으며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모란봉이 보였고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산책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산책이 될 줄은. 파견 준비는 익숙했습니다. 가방에 옷가지와 서류를 챙기고 본부에서 받은 임무 지시서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내 자금줄 점검과 기술 조달 협상이었습니다. 25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인이 만든 평양 어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고향이 그리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이별의 냄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국 전날 당 간부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대동강 맥주를 마시며 동료들은 농담을 했습니다. 김대좌, 중국 가서 좋은 것 좀 사오게나. 이번엔 무슨 임무요? 알 것 없네.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직감이었을까요? 2023년 5월 10일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2023년 5월 중순 저는 베이징 조양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베이징 공항을 걸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공항 직원도 심지어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호텔방에 짐을 풀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렸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호텔 TV를 켰습니다. 중국 채널들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25년간 해외 공작을 하며 남조선 방송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적의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사랑했습니다.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났고 거리는 밝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임무를 위해 중국 협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김 선생, 이거 북한 관련 뉴스예요. 요즘 국제사회에서 난리래요. 화면에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마당에서 풀을 뜯어먹는 아이들, 앙상한 몸으로 수레를 끄는 노인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평양에서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평양 밖에 진짜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나?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평범한 중국 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들고 웃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중국도 이런데 남조선은 얼마나 더 자유로울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서점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한글로 된 책이 보였습니다. 탈북자 수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당의 선전, 체제의 우월성, 남조선의 비참함.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평양에 있을 부인과 아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가족은 2023년 5월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 온 지 2주일째 되던 날 평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대좌 동무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급히 귀국하라는 지시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귀국 명령이라니.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음 날 부인에게서 암호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암호를 정해뒀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찮다는 말은 우리 부부 사이의 암호였습니다.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보이부에서. 아니, 병원에서 어제 다녀갔어요. 보이부.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가 집에 찾아온다는 건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중앙정보부가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제발 조심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파견 나온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 간부 3명이 불순 사상으로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 직속 선배였습니다. 1년 전 함께 모스크바에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좌, 조심하게. 바람이 안 좋아. 동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 바람이 안 좋다는 말은 숙청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제시대 삼족을 멸한다던 그 무서운 연좌제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호텔방에서 창문을 열고 베이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환한 불빛들. 그리고 제가 돌아가야 할 평양의 어둠. 귀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본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대좌 동무 이틀 후 귀국편으로 복귀하시오. 비행기표는 발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48시간. 제게 남은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귀국하면 신문을 받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도 아들도 80세 어머니도 모두 끌려갑니다. 그날 밤 저는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부인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살아요. 제발 살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만 살면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철수도 어머님도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살 사내가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23년 5월,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귀국까지 48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선택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귀국해서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도망친다.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되나? 세 번째, 더 이상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에 있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25 때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혼자 절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80세, 얼마나 사실지 모릅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26살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과학원에서 일하며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아버지가 탈북자가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납니다.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만 살면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온 가족이 죽는다는 것을. 차라리 제가 탈북하면 최소한 희망은 남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언젠가 체제가 바뀌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6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25년간 해외 공작을 하며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한국 대사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조양구, 제가 묵는 호텔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중국 지도 앱을 켜서 경로를 외웠습니다. 다음으로 감시원을 피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함께 파견 나온 동료 2명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자는 항상 서로를 감시합니다. 신뢰는 없고 오직 생존만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이 있다고 해야겠다. 저는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국 협력자와 단독 미팅이 있다고. 아침 9시에 나간다고. 동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있던 일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 신분증, 약간의 현금, 그리고 부인이 싸준 도시락. 이미 상한 음식이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어죽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편지를 썼습니다. 부인에게, 아들에게, 어머니에게. 하지만 결국 찢어버렸습니다. 이 편지가 나중에 가족에게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쪽을 바라봤습니다. 북서쪽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1000km도 넘는 거리였지만 마음만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철수야,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꼭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한국 대사관이 있고 그곳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23년 6월 5일 아침, 저는 50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25년 쌓아온 지위도, 평양의 아파트도,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도 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죽더라도 자유 대한민국 땅에서 죽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아침 8시 30분. 저는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25년 해외 공작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됐습니다. 김대좌, 어디 가시오? 로비에서 함께 파견 나온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자는 항상 서로를 감시합니다. 아, 리 동무. 중국 협력자와 미팅이요. 점심때 돌아올 거요. 혼자 가시오? 내가 같이 가겠소.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 건은 단독으로 처리하라는 본부 지시요. 동무는 다른 일정 진행하시오. 동료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본부 지시라는 말에 물러선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9시, 저는 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조양구로 가주세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조양구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사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저는 창밖을 보며 긴장을 풀려 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침 장을 보는 할머니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9시 20분, 택시가 조양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사관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걸어서 10분.
저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저는 탈북자가 됩니다. 가족과는 영영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9시 35분 한국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저 태극기 아래가 자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좌. 김대좌 아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에서 마주쳤던 동료리 동무였습니다. 그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협력자 미팅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불과 50m 앞이었습니다. 나는. 설마 당신. 리 동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제 가방을 보고 한국 대사관을 보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모든 것을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김대좌. 제정신이요. 가족은 어쩌려고. 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오. 저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50살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처럼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가까워졌습니다. 30m, 20m, 10m. 뒤에서 리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김대좌. 멈추시오. 당신 가족 생각해 보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9시 43분, 저는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는 중국 공안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리 동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저는 탈북자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말로 소리치며 정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놀라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사관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뒤에서 리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우리 사람이요. 돌려보내시오. 하지만 한국 대사관 경비원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살았습니다. 50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들었고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5년 해외 공작을 하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대사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북한 핵무력 총사령부 대좌 계급장이 무색하게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일으켜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이 떨려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문 밖에 리 동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분 후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대사관 영사입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북한 핵무력 총사령부 해외 공작 참모 신분증이었습니다. 영사가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핵무력 총사령부라고요? 네. 저는 25년간 해외 공작을 담당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사가 급히 나갔습니다. 10분 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대사관 공사입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 본부에 긴급 보고 중입니다. 제 가족은 평양에 있는 제 가족은 괜찮을까요? 공사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연좌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선택을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라고. 제발 살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인분도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오후가 되자 한국 정보기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현황, 해외 자금줄, 공작 조직 등.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됩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대사관 안전가옥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야경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 곳. 여보. 철수야. 어머니. 미안합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2023년 6월 5일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 헤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사관 안전가옥에서의 사흘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낮에는 한국 정보기관 사람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핵무력 총사령부의 조직도, 해외 자금줄, 중국 내 협력자 명단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알게 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 선생님,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면담관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5년간 충성했던 조직의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중국 내 자금줄은 주로 단둥과 선양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선족 사업가들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고 북한 내부 파벌 싸움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간부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여럿 잡혀갔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양에 있을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쳤을까?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셨을까? 제 아들은 괜찮을까? 이틀째 되던 날 한국 외교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행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특별기편으로 출발합니다. 특별기요? 네, 선생님 신분이 특별하셔서 일반 민항기는 위험합니다. 정부 전용기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북한 핵무력 총사령부 참모의 망명. 이건 국제적으로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안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신분증과 서류들, 그리고 부인이 싸준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이미 음식은 버렸지만 도시락통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출발 준비됐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뒷문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사관을 둘러봤습니다. 사흘간 머물렀던 이곳이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베이징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자유를 맛봤고 결단을 내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저는 평양에서 평범한 간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북자가 되어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항 VIP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터미널이 아니라 정부 인사들이 이용하는 특별 터미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탑승하시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 평양이 있고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베이징이 멀어지고 중국 땅이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자유. 새로운 시작. 수많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이별, 고향 상실,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과 도시들. 형형색색의 불빛들. 자유롭게 달리는 자동차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2023년 6월 8일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VIP 통로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질서정연한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놀랐지만 한국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으로 갔습니다. 보안상 이유였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원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드리는 곳이죠.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화려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게 다 진짜입니까? 네, 선생님.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제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평양 아파트보다 좋았습니다.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혼자 남겨지자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양에서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편의점 견학을 갔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영업합니다.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이요? 밤에도요? 네, 새벽 3시에도 오픈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라면, 과자, 음료수가 넘쳐났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이 물건들로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컴퓨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외 공작을 하며 컴퓨터를 써봤지만 한국의 인터넷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라고 아십니까? 예, 베이징에서 본 적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도 많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천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인터뷰, 북한 내부 실상, 평양 거리 영상. 그 중에서 평양 모란봉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왔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창광거리.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들과 어머니. 석 달 후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줬고 생활비도 지원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국책연구소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경력을 고려하면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구소에서 일하며 강연도 다닙니다. 대학교,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북한 실상을 증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선생님, 북에 계신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연이 끝나면 꼭 누군가 묻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실 거라 믿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평양냉면 컵라면을 샀습니다. 맛은 고향 냉면과 달랐지만 그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인이 만들어주던 냉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철수야, 어머니. 2025년 지금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언젠가 체제가 바뀌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되어 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저는 이 자유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끝.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통일이 되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마이너스 탈북자 김철민 가명의 증언.